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베이컨의 그 전반적인 당시의 그 학문 경향, 베이컨의 철학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베이컨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측면, 이런 것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크게 나누어서 베이컨의 철학은 신기관이라는 그런 베이컨적인 귀납법,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그 귀납법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편견, 그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우상론이라고 이제 하고, 그런 그 어, 우상론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 우상론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들에는 어떤 게 있고, 왜 그런 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이제 우상론이라고 그랬고요. 그 우상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그 편견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본격적인 학문을 하게 되는 그것을 귀납법이라고 베이컨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본격적인 학문을 하기 이전에 이제 우상론이라는 그런 그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이제 참된 귀납법, 꿀벌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 꿀벌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미처럼 어떤 그 다양한 그런 실험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거미처럼 그냥 자기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명한 사실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사실만을 연역해내는 그런 거미. 그 다음에 이제 이 꿀벌은 그 개미와 거미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꽃들로부터 그 꿀을 만들 수 있는 꽃가루, 꿀의 재료가 되는 꽃가루들을 모아서 그거를 자기가 섭취를 한 다음에 그것을 꿀로 토해내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그런 그 귀납법이라는 것은 그런 꿀벌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 꿀벌의 방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측면, 혹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는데 그 소극적 부정적인 측면을 우상론이라고 하고, 긍정적 적극적인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했다. 인덕티브 메소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이 먼저 신기관이라는 노붑 오르가논, 그 신기관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요소 가운데서 우상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란 과학적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그 베이컨의 이런 두 가지의 그 우상론과 귀납법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학문적인 요소 가운데서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우상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귀납법이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귀납법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그 근대적인 귀납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좀 이상한 방법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 우상론에 대해서는 큰 별 말이 없어요. 그냥 우상론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우상론이 훨씬 더 중요한 베이컨의 업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체계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학문 연구의 그 방법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편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 혹은 선입견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입견이다, 편견이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제 그 해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맨 처음에 발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았죠. 그게 뭐 중국에서 발생했다, 뭐 박쥐에서 나왔다, 아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유출이 됐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어떤 나름대로의 편견, 선입견을 거기 담아서 이제 코로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이 왜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실체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자기 나름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늑장 대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고 있는데 남탓만 자꾸 하고 또 삐딱하게 어떤 코로나라는 사태를 정면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삐딱하게 어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가 맨 처음에 발병했을 때 미국은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방국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그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 거기에 대처를 올바로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뭐 그럼 코로나하고 지금 이 베이컨의
우상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에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편견 혹은 선입견이 이 체계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은 그 모른다는 것을 또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하는 손자병법도 있지만은 코로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그 최대한 조심하는 것을 가장 잘 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은 대만, 그리고 대만보다 더 잘한 게 베트남이라고 해요. 베트남은 어떻게 했냐면은 베트남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 발생하자마자 전 학교 다 폐쇄 뭡니까, 그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항공기나 무슨 선박이나 이런 거를 다 그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비상사태를 선언해가지고 지금까지 베트남에는 한 100명이 안 되는 그런 환자만 지금 병원에 있어요. 100명이 채 안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가장 해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나 어떤 그 문제의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올바른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뭐 여름이 되면 끝난다든가 뭐 며칠 되면은 제압이 된다든가 무슨 그런 근거 없는 어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베트남처럼 그렇게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 화를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받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귀중한 생명을 하루에도 몇만 명씩 이렇게 그 희생을 당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편견이나 선입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베이컨에 의하면은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은 이제 왜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네 갈래 정도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종족, 인간의 어떤 그 행태, 이것을 네 가지로 진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거, 병으로 따지면은 올바로 진단을 해야만이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론은 바로 이런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편견, 이런 것을 적어도 네 갈래로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 없이 이렇게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베이컨은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그 뿌리 깊은, 가장 그 우리 인간이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죠, 종. 스페시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색안경이에요, 색안경.
어떤 사태를 우리가 볼 때에 맨눈으로 혹은 그 아무런 색깔이 없는 그런 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끼고 그 사태를 인간이라는 그런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인류, 인간이라는 종족이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이라는 종족의 그 본성,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고 손을 사용을 하고 그걸로 이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머리로서 생각을 하는 그런 종족, 이런 종족은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되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래서 이 편견으로서 자연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식물이 있으면은, 이 식물은 무엇무엇의 어떤 병에 좋다. 뭐 어떤 영양가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자체가 어떤 건가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식물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 해서 그 식물은 그런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지구나 이제 지구 밖에 있는 자연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래서 인간이 예컨대 스스로 목적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연도 그렇게 어떤 목적을 지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중심적이죠. 굉장히 그 인간 중에서 자기중심적인,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라고 해요. 셀피시하다. 이기적인 그런 그 생각. 우리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그 힘든 사람이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정해버리고, 내버리고, 아니면 비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그런 그 사람인데, 인간이라는 종자 자체가 그 이런 이기적인 관점,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마치 그것이 어떤 모든 것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이나 이제 어떤 맹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군자나 어떤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적인 그런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만이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또 인간만이 그 우주의 중심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데도 있죠.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갈릴레이를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갈릴레이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 지동설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갈릴레이가 등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천동설이라고 그랬죠. 천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라는 걸 태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땅이고, 말하자면 이제 그 지구는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렇다가 이제 점심 때는 우리 머리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 즉 천동설이죠. 이게 천동설. 태양 공전설이죠. 말하자면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이 이전에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예수님이 지구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스러운 별이 태양의 둘레를 돌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태양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지구 위를 돌아야 된다 하는 그 논리죠. 그게 바로 이제 종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 하느님이 만든 우리 인간이 사는 데가 지구이기 때문에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따라서 태양이 이제 지구를 돌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종족의 우상이다. 베이컨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의 그 준말이냐면은 분과학문의 준말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과학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그 철학이나 역사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학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과학문, 즉 과학적인 그 사고를 하는 새로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족의 우상이라는 인류의 편견을 벗어나야만이 사태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교회에서 그 고소를 했어요. 이제 이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그런 그 역적의 어떤 학문을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릴레이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판사가 질문을 해요.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도느냐, 아니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말하자면은, 갈릴레이가 순간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장작더미를 싸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말하자면 통닭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돕니다. 즉, 천동설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런 그 역적의 그런 그 사설을 믿을 리가 없지 하면서 기특하게 이제 해가지고 기특하다고 해갖고 이제 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프톨레메우스라는 그 폴란드의 그 신부가 이 천동설을 이제 주장하고 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정설이 됐는데, 갈릴레이는 이 과학자 중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를 수가 없었죠. 왜냐? 그런 그 종족의 우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볼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관찰을 수차례 해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는 것을 관찰을 했거든요. 실험과 관찰. 그래서 이제 그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종족의 우상이라는 편견을 깨버려야만이 진리를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만유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산을 까뭉개갖고 공장을 져도 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되고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 우주 쓰레기도 막 버리고 이제 화성에까지 가고 그걸 점령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베이컨에 의하면은 그건 종족의 우상이라는 편견이고 반드시 그 화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해요. 어떤 능력에서 하는가 하는 건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이제 베이컨은 종족의 우상이 가장 이제 무서운 우상이다 중요한 우상이다 편견이다 중요한 편견이라고 하는 거 좀 말이 안 맞고 위험한 그런 편견이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 다음에는 종족의 우상 다음으로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우상은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동굴. 이 동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동굴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플라톤의 그 이제 리퍼블릭 저번 시간에 조금 얘기했죠. 공화국 혹은 이상국가론 안에 보면은 태양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태양의 비유. 태양의 비유라는 게 이제 플라톤이 이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말고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다. 그 세계는 완벽한 세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죠. 그런 게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해주지 하면서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상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런 동굴이 있다고 치자. 동굴이 있다. 그 동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수들이 거기에 결박당해 가지고 묶여져 있다. 그 죄수는 누구냐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동굴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응애응애 울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바로 결박을 해가지고 의자에다 묶어놨다. 그게 말이 좀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게 있다고 치자. 그래서 for example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죄수예요. 죄수. 태어나면서도 죄수. 죄를 져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어가지고 바로 의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달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도 딱 고정을 시켜요. 옆으로 못 보게. 앞만 딱 보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수들이 앉아있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길이 있어요. 그 길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렇게 이제 횃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은 이제 눈도 그 뒤로 못 돌리고 옆으로도 못 돌리고 앞만 딱 보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죄수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 간수들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림자에 뒤에 불이 있으니까, 뒤에 횃불이 있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타난 모습만 보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수들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다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벽에 나타난 죄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나 뭐 죄수들 그 뭐예요 그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게 어떤 하나의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태어나서부터 그렇게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그거는 죄수나 뭡니까 그 간수나 말이 아니라 죄수나 뭐예요 그 간수나 말의 그림자였죠. 그림자를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이제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간수가 이제 이렇게 뭐 딴짓을 하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의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거기 이제 그 플라톤의 이 이데아론 그 국가론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라는 아주 찬란한 그런 빛을 통해서 이 사물들을 보니까 너무 눈부시고 하도 오랫동안 그런 그 어두운 그 동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물을 제대로 못 보죠. 눈이 이제 아파가지고. 그러다 차차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 사물들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막 찬란한 거예요. 너무 보기가 아까워요. 자기가 여태까지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너무 아름답고 이 실제라는 게 나 혼자 보긴 아까워서 동료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봤던 걸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나가보니까 이러저러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동료들이 아 그래? 재밌겠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우리가 저기 지금 실제를 보고 있는 저 그림자 저게 사실인데 무슨 그런 게 있다고 그래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굴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베이컨이 여기서 말하는 동굴이 그 플라톤에서 나오는 그런 동굴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은 아마 다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특수성으로부터 유래하는 편견이다. 이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캐릭터죠. 성격이나 취미, 그 다음에 습관, 그리고 이 사람이 자라온 그 환경,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략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긴밀하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편견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강하고 따라서 무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동굴,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동굴은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취미나 뭐 어떤 그 성격이나 습관이나 환경이나 교육 받아온 그런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설령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그 사람이 돼가지고 공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아마 힌트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각 개인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자기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개인은 다른 개개인들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얘기를 하면은 의견 차가 생겨요. 어떤 그 의견의 합치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합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그 편의상 그 사람을 동의해주고 뭐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떤 모든 사물에 대한 어떤 견해나 판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일치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바로 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동굴에서 유래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종족의 우상도 무섭지만 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요소입니다. 사실은 개인과 개인이 완전 합치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나중에 뭐 한 80이 돼가지고 90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죠. 황혼 이혼을 합니다. 왜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오랫동안 같이 산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달라요. 모든 면에서.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같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마케트죠. 시장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언어로 교제를 한다.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아, 떨이요, 떨이. 이거 하나에 1,000원. 마지막 물건이요. 여러분들 시장 가다 보면 막 그러죠. 여기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는 그런 약이 있어요. 만병통치, 어쩌고 저쩌고 막, 말로 그러죠, 말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건데, 그 말이 표현하는 사물 자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기호, 심벌이죠. 아니면 뭐라고 하나, 이거. 어떤 기호, 무슨 기호 하는 거 있죠. 뭐 가나다라도 하나의 기호고, 이 기호에 불과한 언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죠.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어떤 수단인데, 약속이죠, 약속. 사회적인 약속. 이런 것은 기억이라고 하자, 니은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것은 이런 걸 나타내기로 하자 하고 다 사회적인 약속을 한 거죠.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끼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또 브라질 사람들은 브라질 사람끼리 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약속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하나의 약속, 이것을 사물 자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말과 소문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편견, 이게 이제 언어적인 편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편견. 예를 들어서 언어권이 다르면은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장의 우상이다.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언어죠. 예를 들어서 영어에 이제 유니콘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콘. 여러분들 유니콘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그런 동물이 있다고 그래요. 뿔이 하나 달린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코뿔소는 코에 달렸죠. 머리에 달리진 않았죠. 있을 수가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하나의
상상 속의 동물의 유니콘이라는 거는 흡사 우리 문화권에서는 예를 들건데 그 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근데 그 동양학을 하는 선생님인데 용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용이 있대요, 정말로. 용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서 뭘 하냐면은 막 이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그걸로 막 지구에다 뿌린다고 그래요. 용이라는 게. 아니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고 이렇게 그냥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진짜래요. 진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대학 교수라는 분이 용이라는 게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한다.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하던 얘기를 갖다가 막 사실이라고 그런 용이 지금도 막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하늘로 올린다고 그래요. 그 이제 뿌리려고. 야, 이게 참 심각하다. 이런 정말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정말 그 인간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바로 시장의 우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이 등장인물들이 그 무대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액션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을 액터라고 하죠. 배우. 그래서 이제 전통이나 권위, 이런 것을 아주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하는 데서 오는 편견이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제1 원인이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밑으로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제1 진료라는 게 있다. 뭐, 여러분들 어려우면 별로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런 게 있다 하면은 그걸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이나 권위를 맹신하는 데서 오는 그 어떤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거를 극장의 우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아까 갈릴레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물리학의 법칙을 발견해내고서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갈릴레이가 그랬다. 이미 갈릴레이가 그랬으니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극장의 우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장의 우상이 있는 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고 진리를 발견해내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 네 가지 우상을 없애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학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과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베이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점차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개인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생각의 일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자나 남자나 혹은 뭐 사람 간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 다음에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기에 상당히 이제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것을 이제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의미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확연하게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서 거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하는 인간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그 우상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상론이라는 게 어떤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라면 이런 우상 편견이죠. 어떤 잘못된 편견을 어, 그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 귀납법인데, 이 귀납법이라는 거는 아까 아까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어떤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어떤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걸 말합니다.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어떤 그보다는 더 일반적이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인데, 베이컨이 말하는 귀납법은 근대적 의미의 인대과학이 말하는 귀납법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컨에 의하면은 참된 학문의 연구 방법은 귀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데요.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사실을 집적한다, 모은다는 거죠. 자꾸만 이제 관찰과 실험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사실들을 자꾸만 파악을 여러 가지를 하죠. 자꾸만 여러 차례 이걸 이제 모읍니다. 아까 꿀벌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꽃 저 꽃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실험을 해보고, 극지방에 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에 가서 해보고, 뭐 어디 가서 해보고, 중국에 가서 해보고, 공산국가에 가서 해보고, 뭐 민주국가에 가서 해보고, 아프리카 가서 해보고, 다 이제 자꾸만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모으고, 그 어떤 인과 법칙을 발견해낸다 하는 거죠.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단순히 그 모으는, 집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이 뭐 아무 꿀이나 이렇게 다 다니면서, 아니 아무 꽃이나 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떤 꽃에는 이런 꿀이 있고, 저렇게 생긴 데는 저런 꿀이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꽃에는 이런 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꿀벌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계획 하에 그 자료들이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판단된 자료들이 수집되고 정리가 돼야 된다.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모아가지고 그냥 흐트려 놓은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예를 들면, for example,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요. 베이컨이 친절하게 아주. 어떻게 이제 하냐면, 예를 들면, 열이 난다 이거죠. 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탐구한다고 치자. for example 해서. 그래서 열의 성질에 관한 여러 사례들을 모은다 이거죠. 열이 나는 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는 걸 일단, 그 사례들을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열의 존재표 해가지고 열이 나는 그런 것들을 모아요. 태양열이라든가, 태양 빛이 나면 거기서 열이 나죠. 태양에 이렇게 아래 가만히 서 있으면 더워요. 막 땀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고 그러죠. 이 번개를 맞은 나무는, 이 나무가 막
타요. 불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 번개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 벼락이라고 하죠.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이 번개를 여담으로, 이 토지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번개를 맞은 그 대추나무, 그게 나와요, 거기에. 근데 이제 옛날 그 시골에는 그게 사실인가 어쩐간 몰라도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갖다가 약으로 쓰면은 이게 아주 불치병에 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 번개를 맞은 대추나무를, 그러니까 번개가 뭐 치는데 그걸 맞은 어떤 나무가 있다는 게 여간에서 잘 그걸 알 수가 없죠. 어떤 나무가 맞았는가. 근데 그것도 또 하필은 대추나무. 대추나무가 번개에 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런 번개를 맞은,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를 삶아 먹으면은 불치병에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런 게 나오고, 또 거기 토지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이 살구나무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목을 매서 죽었어요. 목을 매서 죽었는데 그 목을 매서 죽은 나무를 배에다가 그걸 삶아 먹으면은 이제 그 뭐 무슨 미친 병 같은 게 낫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좀 험악하네요, 말이. 그런데 여러분들 좀 재미있으라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번갯불이라든가 어떤 불꽃,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꽃이 있죠. 난로 불꽃이라든가 뭐 번갯불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열이 나는 것이다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열이 나는 거. 그 열이 나는 뭐가 있겠죠. 번갯불도 있고 불꽃도 있고 뭐 글쎄요, 뭐가 있을란가요? 뭐 온천에 가서 그 물이 솟아나는 그것도 보면 열이 나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그것도 열이 나죠.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가 하고 이제 열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이 안 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열의 부재표. 열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열이 안 나는 걸 이제 조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데, 베이컨이 봤을 때 열이 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것처럼 생겼는데 안 난다. 예를 들어서 달빛이라든가 야광석이 뭔가 모르죠,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그 길을 가면은 번쩍번쩍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야광석이라고 그러는데, 밤에 빛이 나요. 낮에 되면은 별로 그런 걸 모르는데, 밤이 되면 특히 번쩍번쩍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야광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딧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반딧불 들어봤긴 했겠죠. 보지는 못했겠지만. 저는 그 반딧불을 많이 보고, 우리 마당에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이런 반딧불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밤에. 그런 건 이제 이렇게 신기하고 막 잡거든요. 잡으면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열이 안 나죠. 그래서 열이 안 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고 이제 또 조사를 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열의 정도표 해가지고, 그 열이 이렇게 나는데 어떤 어느 정도인가 하는 어느 정도 열이 나는가 하는 거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체온보다 이제 더뭐 높은 건 숯불 뭐 이렇게 하고 쭉 뭐 무슨 뭐 번갯불 뭐 마그마가 뭐 할 때 뭐 하는 불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태양열이 몇 도나 될까요? 태양은 표면에 한 6,000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태양의 중심은 한 12,000도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한다. 1, 2, 3 이런 단계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부정적인 사례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열의 부재표 같은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 왜 중요하냐? 이렇게 갖고 이제 열이라는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베이컨이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법칙을 열에 관한 법칙을 하나 이제 세우는 거죠. 세우면은 이걸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반박을 해요. 네가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 열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건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 반대되는 사례가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러이러한 게 있지 않냐 하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반박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두 번째 열의 부재표. 열이 나는 것이라고 네가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열이 안 난다. 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이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 반론을 제기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래요. 어떤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 뉴턴이라고 하면 이제 영국의 그 고전 물리학의 이제 말하자면 대표자죠. 그래서 뉴턴의 그 방정식은 F는 ma라는 힘의 방정식인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 하고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말하자면 상대성 원리라는 걸 내놔요. 그거는 지구에서만 되는 법칙이지 그걸 모든 우주 전체에서 그런 게 통용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다. 그거는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고 아주 지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박을 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그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를 예로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칙을 세우는 사람은. 그래야 이 반대되는 반론을 제기할 때,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열을 내는 것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따라서 열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열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이제 그 반론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예상되는 반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그 좋은 평가는 얻지 못했지만 이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어떤 법칙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에 이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반대 사례를 굉장히 중요시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귀납법을 맨 처음엔 아니지만 주장을 했던 베이컨의 방법론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납법은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컨은 이제 자기가 했던 것을 자연 철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귀납법이나 뭐 제가 그 우상론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 철학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뭐 이렇게 생겼다 뭐 하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인간이라는 존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nowledge is power 그런 아주 그 멋있는 말을 이제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 그러면 지식을 많이 뭐 얻으라는 건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실험과 관찰을 하라는 건지 이것은 그
말하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힘이라는 게 굉장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삶에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베이컨은 대체로 평가를 하기를, 베이컨은 가설, 이 이제 자연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설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단계 중에 하나가 가설을 세운다는 겁니다. 어떤 일부의 어떤 사태, 그런 그 팩트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설을 세우고 나서 그 가설을 반박하는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나 베이컨은 이 가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론자들이 가장 중시했던 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라든가 뭐 스피노자라든가 라이프니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륙의 합리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수학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수학의 대가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수학은 양적인 그런 양적인 자료들을 집적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에서 양적인 것을 체계화하는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수학인데, 수학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그것을 베이컨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 베이컨의 결론은 이제 많은 함축하고 있는 그런 그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난리지, 그냥 지식,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발견과 발명을 통해 재산과 힘을 획득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발견과 발명은 다르죠. 발견이라는 것은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냥 발견해내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고, 발명이라는 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칙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 어떤 그 기계라든가 무슨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명해내는, 그러니까 어쨌든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재산과 힘을, 파워죠, 파워. 파워라는 것은 이제 자연과학적인 그런 그 자연을 인식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산이라는 건 인간이 이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기본 조건이고, 또 힘, 자연을 정복하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베이컨의 뜻이었다. 그가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란 오직 그 기술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했을 때, 우리가 예컨대 이제 베이컨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달나라에 아폴로 11호를 쏘아서 이제 거기 달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 아는 게 힘이죠. 그 중력이라든가 이런 우주 자연과학적인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완전하게 마스터를 한 다음에 실제로 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자연의 어떤 세계의 그 자연 법칙을 인간이 거스른다면,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에 순응할 때에 우리는 달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자연 법칙을 어기게 된다면, 거역하게 된다면 이 자연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를 인식하고 달나라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뭐 자연을 이용하고 뭐 파괴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요소가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컨이 주적으로 삼았던 가장 그 어떤 자기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적으로 삼았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지식과 지혜는 오직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베이컨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을 이용하고 그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득을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배제가 돼야 되겠지만은 베이컨은 어디까지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컨은 오직 자유를 위할 뿐 돈벌이의 기술은 이제 배제했다. 그거를 원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과 상응하는 것인가 하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그 기술적인 그런 지식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베이컨이 말하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학문의 힘은 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기술적 기계적 능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갈아가지고 그 칼로 고기를 잡고 나무를 깎고 과일을 깎아 먹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칼을 발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겠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어떤 해도 끼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개발하는 기술 그런 것은 이제 그거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베이컨이 말하는 이런 그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학문의 힘, 즉 과학의 힘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근대 학문, 근대 과학과 문명의 기본적인 이념을 이뤘다 하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대 문명의 영향을 받은 현대 문명은 전문적인 목적만 추구하고 전체적인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칸트가 인간을 해방하고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지혜와 진리는 이미 인간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살아가는 지혜를 얘기했다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굉장히 황폐화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칸트가 인간을 해방했다 하는 것은 이제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지혜와 진리라는 것도 역시 인간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베이컨이 말하는 이런 그 과학적인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자연을 많이 탐구하고 그것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바로 힘이다. 우리 인간이 잘 살게 하는 그런 파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베이컨의 후예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하고 우주를 정복하려 하는 이런 찰나에 와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먼저 쓰레기 대란이 와가지고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질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의 삶을 극단적으로 위협할 어떤 그런 위험성은 늘 있다 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베이컨의 우리 전 베이컨이 아니라 뭡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했을 때 말했듯이 이 생물 종이 급속도로 지금 멸망해 가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의 온도가 너무 많이 뜨거워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너무나 없어요. 100년도 못 돼가지고 지구는 뜨거워서 도저히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학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시간이 촉박한 지구 환경이 다 파괴된 다음에 그런 게 나와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죠. 거기 보면은 지구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외계인들이 들어와서 지구를 석권을 하고 그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지하에서 그 인간 종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외계인들하고 싸우는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단순히 그냥 재미로 만들어낸 그런 영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컨의 이 위대한 철학, 우상론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귀납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두 가지 생각, 즉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운명이 지극히 불투명해져 간다라는 이런 위험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상이 돼 있기로는 역사의 의미 가지고 이제 2부 1장 E.H. 카라고 해서 역사의 의미 이 챕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는 원래 이제 학교에서 안 보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진이 다 빠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듣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고요. 뭐 둘 다 힘을 내서 이제 한 반 학기 조금 더 이렇게 남았는데 재미있게 나머지를 마무리를 하고 기말고사는 봐야 되겠죠. 학교에서 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기말고사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해서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레포트를 하나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는 뭐 F를 줘야 되고 뭐 10%는 뭐 A 플러스를 줘야 되고 이런 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다수 학생들을 좋은 점수로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정의 시험을 치고 이 강의를 다 듣고 또 글쎄요 레포트는 내는 게 좋을지 안 내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쉬운 레포트로 하나 내야만이 학교에다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이 온라인으로 레포트를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그거랑 시험 본 거랑 해서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내주면은 떳떳하지 않냐. 그냥 수업만 하고 시험만 보고 다 좋은 점수 준다 그러면 학교에서 좋은 눈으로 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